안녕하세요. 십시일강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2025 대한민국 대전망의 에디터이시고 대표 저자이신 이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기술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지속가능과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최근 페이스북에서 출간하신 2025 대한민국 대전망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네, 매년 대한민국 대전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망 책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그 목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은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집단지성 공저 2025년 전망 종합교과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정치, 외교 대표 지식인, 석학, 그 다음에 대표적인 최고 지성인 27분을 모시고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내년은 이제 광복 80주년이 됩니다.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쌓여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라든지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있고 또 실업 문제가 아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은 경제 안보 위협이라든지 또 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지정학적인 위협, 또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아주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마도 내수가 한파를 겪고 또 수출 부진이 예상되고 그래서 내후 외환의 다중위기가 내년에 해가 아닌가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매우 엄중한 한 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27부는 그야말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7분이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와, 그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매년 이 책을 발간하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지속가능과 과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책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 책이 5번째 책이 됩니다. 2025 대한민국 대전망 5번째 책. 와, 거의 10년 가까이 쓰셨네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책에서 지속가능 발전 5대 지지대를 통해서 2025년을 전망하셨잖아요. 네. 특히 문화 포용력과 과학 혁신력을 상급으로 평가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지속가능 발전 5대 지지대가 뭔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선진국이냐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서 과연 선진국이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격차가 심했는데도 과연 선진국이냐. 그래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고루 갖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모델이 지속가능 발전 5대 지지대입니다. 5개의 지지대가 우리나라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개가 뭐냐면은 과학혁신력, 경제활력, 그 다음에 사회균형력, 환경회복력, 문화의 포용력 등입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5개를 쭉 한번 그 건전성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봤는데 과학혁신력과 문화포용력은 이제 상급이고 제일 조금 어려운 것이 사회균형력이었습니다. 과학혁신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대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K-팝 등 K 콘텐츠의 저력이 아주 큽니다. 최근에 한강이 노벨문학상.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잖아요. 네. 그것은 문화 강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 과학이 선도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문화적인 포용력으로 그걸 또 쓰다듬고 통합하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발전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학교 가슴 아픈 출산율, 일이죠. 학교 출산 0.7 있고 또 뭐 최근에 영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 봤을 때 또 사회 균형력은 많이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아니, 교수님은 어떠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조언, 정보부처 또 사회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네. 그 어떤 대책 어느 부분 뭐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하신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즉석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네. 네네.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과학 혁신력과 관련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현대차와 GM의 미래차 동맹 같은 사례 말씀이신가요? 네. 그 우리나라는 그 G1, G2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서느냐가 아주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발전했고 미국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 안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는 눈이 달리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화웨이나 비아드 자동차를 보면은 그들이 생산된 제품이 아주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다 중국의 자체 기술로서 그걸 개발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중국의 전 생산 과정에서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여지가 엄청나게 좁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중 관계 최첨단 기술의 기술 협력의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한중 관계가 커플링했다면은 앞으로는 디커플링 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중국의 이제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경쟁이 될 수 있냐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과 그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 협력을 해서 기술 동맹해서 여기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입장에서 최근 현대차가 네. GM과 기술 동맹을 맺었는데 그건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하고 GM하고 동맹을 맺은 건 좋은 사실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2%를 전망하셨잖아요. 이런 저성장 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 내년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년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2% 내외로 이렇게 체계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1%대에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는 뭐 IMF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관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엄중한 할애가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그 위기가 도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경쟁력 제어가 이제 결국 중요하거든요. 세계 경쟁력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조개혁을 하고 또 혁신을 하고 과감한 그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안보 시대인데요. 경제 안보 시대에 과연 국가 역할이 뭔가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관과 민이 완팀입니다. 국가 모든 명령을 총집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시대에 우리 한국의 국가 역할은 뭔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 국가의 힘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시진핑이 한 국가를 지배하고 있고 미국도 트럼프가 미국이 지배하는 그런 식이 돼버렸는데 네. 국가가 파워가 엄청 세진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한국은 어떻게 이걸 대체해야 할지 지금 기술 유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요. 네. 그런 걸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막아줄지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반값 공공분양주택 100만 호 뉴딜을 제안하셨는데요. 이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아까 그 모두에서 사회균형력이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회균형력이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밑바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거 문제입니다. 의식주가 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네, 주거 문제. 뭐 식과 의는 해결됐습니다. 주 문제는 아직도 해결 안 됐고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영끌도 결국 주 문제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제 영끌도 이제 그렇지만은 결국 그 MZ 세대, 차세대가 이제 앞으로 문제입니다. 차세대인데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은 영끌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가격이 얼마나 높습니까? 네. 거기서 과연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이제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 미래를 볼 때 과연 이렇게 둬도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반값 아파트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 3억 원짜리 한 20평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네. 하는 방법은 공공분양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겁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주택입니다. 예.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음. 네네. 예를 들어서 선진국도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도 이제 공공 임대주택 중심으로 왔는데 지금은 그걸 많이 벗어나서 그걸 줄여나가고 있고 동아시아 여러 싱가포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대만 같은 경우도 공공 임대주택은 5%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공 분양주택을 통해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래서 반값 3억 원 내에 반값 공공 분양주택 100만 원을 뉴딜로 정부가 주도해서 이걸 해야 한다. 다들 사람들이 3억 원짜리 100만 원 공공 분양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쭉 검토한 바로는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대란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일본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 반값 아파트 저절로 무너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크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원화돼 있어요. 이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있고
서울에서 강남권에 부동산 시장이 있고 지금 이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동조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방과 서울이 같이 가느냐 가격이 아니면 따로따로 가느냐 가 있는데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동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조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부동산 시장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가능하겠죠.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것은 네. 부동산이라는 게 네. 워낙 그 자기 자산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복잡해요. 그 구조라는 것이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과학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네. 엄청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지방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이 간다. 큰 방향은.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히세 내려서 거의 뭐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도 그렇게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이전 가격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될지 이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고 크게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되거든요. 네.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그 가구 수, 인구가 가구 수가 이제 줄게 돼요. 공급이 많고 가구 수가 줄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빈집이 발생하게 돼요. 빈집 발생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값 가격 3억대 아파트가 늘어나서 우리 신혼부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결혼도 네, 장려가 네, 되었으면 네, 좋겠고요. 다음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저도 원전 산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탈원전주의자도 있고 원전주의자도 있고 아마 다양할 겁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원전이 청정 에너지다. 와. 이런 판정을 내렸어요. 이야. 다른 거 아니? 네. 코로나 때문에 그 유럽에서 러시아의 여러 가지 그 에너지가 수입이 차단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이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예. 원전 문제가 다시 이제 거론되고 원전은 청정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큰 기회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나라는 그 기후 변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네. 이행 실적이 너무 저조했어요. 너무 저조했는데 예. 그런 다행히도 이제 원전이 이제 청정 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원전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하나의 기회가 온 건데 최근에 이제 한수원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했잖아요. 한수원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 이거에 수자력-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국 수자력 원입니다. 한국 수자력 연구원. 예. 한국 그래서 수력 원자력. 예? 한국 수력 원자력. 한국 수력 원자력. 네, 수력 원자력 원. 네. 그런데 그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원전 강국이 플란서입니다. 플란서는 그 에너지의 거의 50% 정도를 원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한수원이 그 원전 수주에 첫 발을 내렸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원전 산업을 더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이제 원전 이제 폐기물 문제 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핵폐기물 처리.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원전 시대를
예. 우리나라가 열애하고 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원전을 안 하면 참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원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도 어렵거든요. 재생에너지도.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는 원전을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 하시는 분도 이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좀 믿어야 합니다. 테크놀로지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테크놀로지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그래서 원전 핵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런 그 기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MZ세대는 차세대이잖아요.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뭐 50대, 60대, 70대 분들이 MZ세대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MZ세대는 우리와 딴 동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MZ세대가 차세대입니다. 얘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게 돼 있거든요. 얘들이 그리는 세상이 결국 미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Z세대를 변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놓고 우리가 MZ세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류 관광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의 한 반 정도가 20대, 30대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걔들이 세상의 앞으로 주인이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MZ세대를 어떤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다 그게. 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우리는 MZ세대를 보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MZ세대가 지금 희망이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 똘똘해. 잘생기고 네, 멋지고. 그리고 한류 스타들 보세요. 네, 그렇게 똘똘한 애들이에요. 맞아요. 얼마나 또 일도 잘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MZ세대가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바탕을 기성세대가 만들어줘야 한다.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반값 100만 원 공공 분양주택 이것도 결국 MZ세대를 위한 가장 큰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MZ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5년이 이제 강복 8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강복 80주년. 네. 그 한류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것이 가장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어렵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나라 다 겪었잖아요. 일제, 지배, 또 동족, 상쟁 예. 다 겪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 다음에 강대국이 있잖아요. 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버텼냐.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근대사를 세계 하수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여러 가지 찌꺼기 다 우리나라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표현입니까, 교수님? 아니 이것은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부정적인 게 많지만 또 그걸 또 우리는 대씹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류 관광객들이 보면은 세계 하수구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 함석헌 선생께서 이런 정의는 뭐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시대를 잘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하지만 우리는 그 세계 하수구에서 핀 연꽃이다. 이런 절의구린이 있어요. 그럼요. 지금도 그 이것이 꽃을 바로 피우기 위해서. 한류의 네.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제가 보기엔. 네. 네, 그렇군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2025년이 이제 매우 엄중한 한 해고 그야말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 재편의 하나의 변곡점이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 그렇지만 저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가 모든 힘을 합하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다. 또 2025년은 새로운 기적의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 자신감, 이것이 엄청 내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것은 왼손 오른손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주로 오른손을 많이 씁니다. 오른손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우리는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왼손에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년이 진짜 안개입니다. 안개고 예, 이게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른손만 지팡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왼쪽 지팡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B 플랜, A 플랜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다들? 내년에 집을 사겠다. 주식을 투자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B 플랜, 예? 다시 말하면은 집을 안 사는 거, 또 주식 투자 안 넣는 거,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하나가 어떤 플랜이 있다고 하면 그 반대편의 플랜도 가지고 내년을 나가야 한다. 결국 내년 리스크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워낙 여러 가지 어려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가 중요하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플랜 B를 왼손에 가지고 계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를 보는 눈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안에서 보는 우리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게 서로 미스매치가 지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안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왜 우리나라 이러냐 이렇게 여러 가지 비관도 하시고 할 텐데 또 밖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이 그야말로 멋진 나라가 없죠. 그렇죠. 제일 어디 멋있어요. 가나 예. 한류 관광 서울 오면 어디 가나 먹을 거 값싸게 있지 아름답지 사계절이 있지 이런 나라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상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 전에도 자신감 자긍심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느냐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긍심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부심을 가지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국제적으로 생각하니까 외부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칠 때지만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고 산다는 걸 얘기했지만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네. 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년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플랜 B를 가지고 있어라. 항상 A만 가지고 있었는데 플랜 B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이영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혁신력과 문화 포용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 대전망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27분이 함께 쓴 책입니다. K북스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9,800원입니다. 2025 정말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27분의 지혜가 모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네,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